신체 손상인데 여기 보다가 제가 삐끗해가지고 내가 아프네. 역시. 안녕하세요. 소속을 밝혀야 되나요? 궁금해서. 제 거 있나요? 좀 펼쳐보기나 좀 하고 그러시죠. 대부분의 내용은 설명서 자료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뭐 아까 보니까 앞에서 PT를 하던데 저는 프레젠테이션은 불가능하고 제가 여기 지금 손해사정사로 맡고 있는 거는 계리사하고 똑같이 1차 과목에 보험업법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늪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왜 이렇게 자동차 보험이 어려운지 솔직히 잘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저는 지금 그 손해사정사라고 얘기하시는데 다 아시죠? 손해사정사가 뭐 하는지는 모르고 여기 앉아 계시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1차부터 보셔야 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험이라는 게 맨날 얘기하는데 보험료를 받고요.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쉽죠? 네, 보험금. 근데 요게 비슷해야 된대요. 맨날 얘기하는데 여기 비슷해야 된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텀이 있겠죠. 뭐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텀이 있는데 이게 비슷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하고 비슷해져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 수지상등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지상등의 원칙, 등가의 원칙,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주는 업무를 보험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보험회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료를 관리를 해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측정하는 거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측정하는 일 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보험의 원가 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가 산정. 보험료를 받는 얼마 받을까 또는 얼마 줄까 라고 통계적으로 숫자로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험 계리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큐러시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러면 보험금을 사고가 났을 때 얼마를 지급해야 됩니까? 라고 평가하는 거, 가치평가. 요거를 어드저스터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손해사정사. 어드저스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체 손상을 할지 재물 손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희 있을 때는 1종, 2종, 3종 이렇게 돼 있었고 지금은 신체하고 재물하고 3종, 차량 손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보험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할지는 본인들이 결정하고 그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대신 신체 손상하고 재물 손상하고는 시험 과목이 조금 다르죠. 보는 보험의 목적물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보험의 목적물이 달라서 시험 과목이 조금 다르고요. 학생들이 느끼는 바는 재물 손상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단순하게 영어가 있다 뭐 이런 거, 그죠? 뭐 회계가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뭐 아까 밖에서도 보셨겠지만 신체 손상도 시험 과목을 좀 바꾼다고 얘기하죠. 뭐 영어 시험을 도입한다는 둥, 뭐 민법 총칙을 도입한다는 둥, 아니면 시험 과목의 난이도가 실패가 있어서 외우는 과목이 2차에 가 있고 외울 필요 없는 과목이 뭐 1차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험 과목을 좀 조정한다 얘기를 하고 자동차 보험하고 배상책임 보험하고 합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근제 배상책임 했는데 합친다는 소문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빠르면 21년도? 20년도 말고 21년도에서 22년도 정도 얘기가 논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손해액을 평가하고 주는 업무를 자격증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는데 20년까지 안 보면 이제 퀘스천이죠. 이제 서로. 네? 물론 이제 영어에 자신 있는 분은 봐도 돼요. 뭐 700점인지 750점인지 패스하는 걸로도 좀 돼 있는데
그렇게 재물 손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토익 성적 내도록. 뭐 그렇게 돼 있고 학생분들은 아마 어디 취직하려면 다 영어 성적 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뭐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으로 뭐 얘기하는 스피킹하는 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까 여기 밖에서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손해사정사를 되도록 되면 여러분들이 주로 취직이겠죠. 그죠? 아닌가? 아니에요. 답들 없구나. 손해사정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험업법에.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용손사가 있고요. 독립손사가 있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가. 독립손해사정사는 개인이 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개인이 하는 게 있고요. 회사 차려서 법인으로 하는 게 있죠. 고용손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독립손사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여기도 고용손사라는 용어를 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보험회사를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시장은 굉장히 넓죠, 아직은.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이 아마 지금 실손 의료비 보험만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 달부터 반드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회사에 고용 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험회사의 의무 고용 비율이라고 그래요. 손해사정사가 3분의 1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월 달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험회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보험금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한테 손해사정사 선임을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안내 문자가 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게요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손사한테 의뢰하시면 됩니다. 손사가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손사가 한 10,000명 되는데 10,000명 중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손해사정사 어디저스를 리스트를 쭉 해가지고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 그래서 공시에서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할래요 라고 해서 보험회사에 통보해주면 손해사정사가 청구 대행부터 손해사정액까지 대행을 해서 보험사하고 딜을 하겠죠. 그런 업무들이 올해 12월 달부터 지금 시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보험이 아니고 실손보험에 나머지 보험 종목들, 재산보험 쪽의 보험 종목들도 대부분 앞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얘가 늘겠죠, 얘가 좀 늘거나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좀 되게 많은데 손해사정사 되면 취직은 되게 쉬워요. 대신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사를 요즘 잘 안 뽑습니다. 그냥 저는 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손해사정사를 보험회사에서는 잘 안 뽑아요. 왜 그러냐면 이쪽의 영역이 크니까 이쪽에다가 업무를 뭐 해주면 되죠? 위탁해주면 되죠? 위탁해주면 되니까 굳이 내가 안 뽑는다 이거죠. 요즘 굳이 안 뽑고요. 그럼 손사만 안 뽑아요? 계리사도 잘 안 뽑아요. 위탁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내가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어요 라고 해서 보험회사 들어가는 거는 그냥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냥 일반 우리 회사 들어가듯이 손해사정사 자격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동등하게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우대해 주지는 않아요,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최근에 제가 면접 경험으로 봤을 때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뽑은 사람은 없어요, 보험회사에서. 근데 대신 이제 다른 영역들, 어드저스트 컴퍼니 이쪽에는 굉장히 시장이 넓고요. 원하시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조금 그게 좀 약해서 요즘은 그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안 좋은 건데, 뭐 계리사는 당연히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리사도 많이 안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업계가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보험업계가 그렇게 시장이 경제 환경이 그렇게 좋게 보질 않고 있어서 어차피 신입사원도 별로 안 뽑고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어차피 안 뽑아, 지금 신입사원을. 거기다가
손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대 점수 주는 건 없어요. 다른 길로 그냥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손해사정 법인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평생 먹거리는 되겠죠. 제가 어디든지 취직할 수 있는 길은 여기는 많이 넓은데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하는데 특별히 어렵다라고 학생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유는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손해사정사가 특히 보험이 법에 관련된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법에 관련된 게 많다 보니까 법에 쓰는 용어들, 법에 쓰는 체계들, 법에 쓰는 스트럭처, 구조를 모르면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는데 그냥 다 외워야 돼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외우면 한도 끝도 없잖아. 책이 이만큼인데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죠? 그래서 못 외워서 좀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못 외워서. 그래서 보험업법은 제가 굳이 여기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법은 보험업법 얘기할 거예요. 법은 크게 사법하고 공법하고 이렇게 나누거든요. 사법의 대표적인 게 민법이에요. 이거는 개인하고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요. 공법은 여러분들이 제일 아시는 게 헌법일 거예요. 헌법. 그 다음에 형법 이런 것들이 공법입니다. 근데 이 개인 중에 하나가 상인이에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물건을 판매하는 게 뭐예요? 보니까 보험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법 보험편이 있는 거고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계약법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계약법. 상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업법은 이것도 규율하고 있는데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하고 거래 관계를 할 때 지켜야 될 공법적 규정들이 되게 많아요. 공법적 규정들이. 그래서 보험회사가 설립이 돼서 허가를 득하고 그다음에 보험을 판매하고요. 판매된 보험료를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하고요. 운용을 하고 회계 처리하고 보험회사가 없어지는 거, 소멸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 감독. 요게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의 체계입니다. 물론 법조문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강의할 때 제 체계만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는데 주로 공법적 규정이 많으니까 1차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외우죠? 보험업법은 전략 과목이다라고 해서 다 외워요. 근데 보험업법은 외워도 틀리는 문제가 4문제 나와요. 전체를 못 외우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그러니까 4문제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과감하게 버리죠, 그냥. 그거 안 해도 돼. 굳이 그거 할 시간에 계약법 보라고. 왜냐하면 계약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다 보니까 뭐가 제일 많아요? 사례가 많죠, 케이스가. 그 사례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례가 나온 거, 케이스 나온 거를 전부 다 한 번은 눈으로 봐둬야 되는 거죠. 근데 보험업법은 그렇게까지 안 돼 있고 공법이다 보니까 법 규정만 잘 보면 돼요. 그래서 전략 과목이다라고 해서 외우는데 이게 2017년도 이후에 이제 문제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사지선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1번 고르세요. 2번 고르세요. 3번 고르세요. 4번 고르세요. 이렇게 나왔어, 문제가. 그래서 그냥 우리 수능시험 보듯이 그냥 찍으면 돼. 근데 요즘 수능시험도 이렇게 안 나오죠. 맨날 신문에 보면 지문이 굉장히 길잖아. 그래서 보험업법도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이렇게. 요즘 가, 나, 다, 라 이렇게 쭉 나와요, 쭉. 이 중에 맞는 거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 중에 맞는 거 고르세요. 그럼 항상 1번이 뭐였죠? 모두 맞음. 4번 가면 모두 틀림. 그리고 꼭 중간에 하나가 이상해. 나 아니면 다 같아. 그죠? 이런 문제들로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과 달리 시험집이 두꺼워지죠. 지문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읽을 시간이 없어요, 문제를. 문제를 읽을 시간이 없고 이걸 전체를 다 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법은 외우는 문제다라고 옛날에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외우는 게 아니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싸움 같아요. 얼마나
구조적으로 외우고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싸움 같아서 저는 외우란 말은 안 합니다. 어차피 틀릴 건데 뭐 외워도, 그죠? 그래서 외워서는 보험법 문제를 못 풀어요. 요즘 문제 추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우신 분들이 꼭 현장 가가지고 책 시험 보기 전에 또 보잖아, 그지? 쭉 보고 쫙 지워놓고 책상에다 적어놓죠. 아니, 그지? 안 적어요? 시험 볼 때 적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 책상에다 적어놓으면 꼭 걔는 안 나와. 되게 신기해. 그래서 외우면 떨어지고요. 그래도 대신 이해하는 것은 공법은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만 잘 알면 되는데 계약법보다는 점수가 좋게 나와요. 보통 안 외워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점수 배분을 해야겠죠. 계약법은 정말 많이 알아야 돼. 케이스를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책도 두꺼워. 글자도 조그매. 그럼 거기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거기서 점수를 좀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어법은 조금 더 낮춰서 그 시간에 계약법 공부하시는 게 조금 나을 거예요. 대신 점수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어디까지 마지노선을 놓고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법에 괜히 100점 맞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법은 한 70점 정도가 저는 가장 적정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수석 합격한 사람들 이런 사람보다는 항상 우리 턱걸이로 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어법은 이 순서 따라 공부를 하고요. 보통 이론 시간이 한 4주 정도 지나갑니다. 한 20시간 정도 지나가고요. 시험 직전에 아마 문제풀이반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문제풀이반은 8시간, 10시간 정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개인적인 노력들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법은 특히 기출 문제를 많이 보셔야 돼요. 최근 기출 문제를 많이 보셔야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최근이라고 그러냐면 제 책에는 20년치 기출 문제가 실려 있는데요. 최근 기출 문제 풀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까 같이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단순 사지선다형, 요즘은 박스형 사지선다형. 그래서 2017년도 이후 시험 문제를 좀 보시는 게 출제 유형이라든지 출제 의도를 좀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 조금 고득점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보험업법은 문제 풀이 있어요. 한 1000문제 정도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걸 변형해서 문제를 내는데 요즘 문제 풀이 새 거죠, 새 거. 이제 신참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게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라고 드리는데 계약법은 반드시 케이스 판례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최근 판례는 계약법은 최근 판례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자동차 보험이죠. 자동차 보험이 왜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자동차 보험이? 자동차 보험은 보험 종목도 하나잖아. 재산보험처럼 담보가 한 200개 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유를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보자면 자동차 보험은 담보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사고 이렇게 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가해 차량을 1차량이라고 부르고 피해 차량을 2차량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사고가 나면 여기 운전하는 사람이 있죠, A. 여기 탔던 사람 B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죠. 여기도 이렇게 뒤에 이렇게. 그럼 누가 가해자냐를 먼저 찾아야 돼요. 누가 가해자냐. 다치게 한 사람이 누구지? 나를? 우리는 신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앞차를 박았다 그러면 가해자가 누구예요? 얘죠. 누구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그리고 나도 다쳤죠?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배상 책임에서 얘기하면 남을 물어주거나 남을 다치게 한 거에 대한 배상 책임, 대인 책임이 발생하고 내가 다친 거는 우리 자동차 보험 말고 여러분들이 재산보험에서
상해보험, 내가 다친 거.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담보가. 근데 대인이 의무보험이 있더래요. 그래서 1보험이 있고요. 2보험이 있어요. 임의보험. 상해보험은 내가 다친 건데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내가 다치게 한 거 말고 남이 나를 다치게 했을 때. 그러니까 누구도 걸려 있어요? 얘도 할 수 있죠. 얘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담보를 3개를 검토를 해줘요. 기본적으로 담보를. 그리고 시험에는 이 담보 말고 플러스돼서 특약이 붙어 있어요. 특약. 그래서 총 기본적으로 5개 정도의 담보를 검토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검토할 게 몇 개예요? 담보가? 5개죠? 이 사람이 가해자니까. 이 사람도 가해자죠? 누구한테? 요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담보도 검토를 해줘야죠. 5개. 그럼 가해자가 2명이라고 치면 담보가 몇 개? 5개씩 하면 10개 담보죠. 피해자 2명인데 10개 담보 들어있다고. 10개 담보. 검토를 해줘야 될 게. 얘가 갑보험사야. 얘가 갑보험사야. 얘가 을보험사야. 근데 얘도 보험이 들어있다네. 친구 차, 자기 차가 아니라 병보험사 들어있다면 얘도 검토를 해줘야죠 또. 그래서 피해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5개의 기본 담보에 곱하기 할증이 올라가는 거예요. 배수로. 각 개인마다 뭘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각 개인마다. 앞부분에 얘기하신 것처럼 각 개인마다 배상 책임이 있는지 사람을 찾아줘야겠죠? 누가 나한테 배상 책임이 있을까? 대인담보에서. 그리고 배상 책임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내가 어디까지 케어받을 수 있지? 보상 책임을 논해줘야 되고요. 보상 책임이 있다면 내가 얼마 받을 수 있지? 라고 손해 사정액을 평가하는 지급 문제가 생깁니다. 지급 문제가. 요거를 누구마다? 개인마다 한 명씩. 여기 4명이니까 개인마다 한 명씩. 그럼 20개를 검토해 줘야 되죠.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옛날 시험 문제, 2014년도 옛날 시험 문제는 여기에다 드립다 깊이 쭉 배상 책임이 누가 있는지에 대한 깊이가 우리나라의 모든 배상 책임에 대한 판례가 80%가 자동차 보험이에요. 그만큼 케이스가 많고 논쟁이 많았다는 얘기죠. 논쟁이. 그거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해줬어야 돼요. 그거 끝나면 보상 책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얘도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고. 약관상 면부책에 해당돼요, 안 해요? 각각 케이스를 다 들어서 다 써줬어야 됐다 이거죠. 되게. 그러니까 너무 깊으니까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시험 볼 때는 대법원 판례 플러스 일본 판례까지 잘 이해도 안 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외웠죠 뭐 저도. 시험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나와. 문제는 되게 단순하게 나와요. 뭐뭐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깊이 있게 써주지 않으면 남들하고 차별화가 없으니까 떨어지겠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오고요. 대충 이 정도만 나와. 이 정도만 나오는데 뭐가 또 나와요? 얘도 나오죠. 얘도. 지급도. 계산하세요. 이렇게. 재산보험이나 근제처럼. 배상책임처럼. 그러면 계산하세요. 그러면 우리 몇 사람 계산해 줘야 돼? 4사람 계산해 줘요. 4사람. 몫을. 그래서 이게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깊이 있게 안 나오고 다툼이 없는 거 위주로 조금 넓게 나오죠. 문제가. 이렇게. 그러면서 자동차 보면은 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약관상 면책 사유가 지금 거의 사라졌어요. 면책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그냥 부책이에요. 다툼이 없는 부책. 그래서 옛날부터 시험 문제는 좀 쉬워졌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옛날 우리 시험 볼 때보다 훨씬 쉬워졌다라고 보고 이게 좀 넓게 퍼져 있어요. 문제 깊이가. 깊지는 않고. 외울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왜 어려워요? 이해를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른 보험하고 달라서. 배상 책임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민법상의 배상 책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와 있는 자동차 보험에서의 배상 책임은 어떻게 다를까?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에서 얘기하는 보상 책임은 어떻게 다를까?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외우면 간단한데 외울 것도 별로 없어요. 그 케이스별로 어떻게 적용할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주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법원 판례를 많이 보는 수밖에 없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구들도 좀 어렵고 다른 배상 책임보다. 재산보험이나 재산보험은 배상 책임이 없죠. 뭐만 보면 돼? 얘만 보면 되잖아, 얘만. 재산보험은 보상 책임만 논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급 문제만 논하면 돼. 지급. 재산보험은 약간의 담보가 많으니까 그 담보별로 다 뭐 해야 돼요? 보상 책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외워야 된다고. 담보별로. 그러니까 양이 많은 거지, 외울 양이. 이걸 외워야지 지급을 풀잖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지금 아까 얘기하는 배상 책임 근제는 배상 책임만 확정되면 돼. 얘만 확정되면 보상 책임은 거의 면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급이 이렇게 나오죠. 바로 배상 책임은 민법에 따르니까 얘는 민법에 따르니까 민법에 나와 있는 배상 책임은 거의 고의 과실만 따지면 돼요. 뎁스가 그래서 얘는 아주 넓고요. 얘는 양이 많은 거고 외울 양이 이 차이인지. 이거하고 똑같이 자동차 보험을 공부하면 못 맞춰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재산보험하고 근제는 외울 게 많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보험은 읽을 게 많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의 외울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고요. 요즘은 이렇게 배상 책임과 보상 책임과 지급 기준에 관련된 문제 이게 큰 문제로 뭐 40점, 50점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약술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40점, 50점짜리 맞추려면 그동안에 한 3년치 기출문제를 보시고 문제 유형이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강의를 이렇게 해요. 순서에 맞춰서 하고 책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남들하고 교재의 스트럭처가 조금 달라요. 구조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많이 읽으시면 돼요. 아까 앞부분에 보니까 있던데 자동차 보험은 기본 교재를 한 5번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줄 긋지 말고 소설책처럼. 언제까지? 2월 달까지. 그 이후에는 실전인데요. 실전 문제는 여러분들이 못 풀어요. 5번 읽어도 못 풉니다. 실전 문제 푸는 거는 문제를 이해해가지고 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런 거 써도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스킬이 필요합니다. 스킬이. 그래서 이 스킬만 잘 배우면 솔직히 과락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과락은 안 맞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한 2, 3년 동안에 자동차 보험을 강의를 들었던 분 또는 저하고 얘기했던 분들은 점수는 굉장히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스킬만 가르치니까. 그래서 별로 고민은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교재만 지금은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계속 소설책처럼 한 5번 정도 읽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팁을 다른 과목까지 다 팁을 드리자면 자동차 보험 말고 다른 과목까지 다 팁을 드리자면 지금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1번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1번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1번 공부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판례는 매월 한 번씩은 조회를 해보셔야 됩니다. 신규 판례는. 매월 신규 판례 중에 대부분은 무슨 과목이든 상관없어요. 재산보험이든 배상책임이든 자동차보험이든 무슨 과목이든 손사 공부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한 달에 한 번, 월초가 좀 좋긴 한데 보름에 한 번씩 판례들이 공지가 되기 때문에요. 월초가 좋긴 한데 한 번 무조건 보셔야 돼요. 특히 최근 판례는 1년 이내 최근 판례, 시험 보기 직전까지. 그 판례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냥 100%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자동차 보험 출제 보시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100%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보세요. 두 번째 볼 게 있어요. 두 번째 볼 게. 항상 시험에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제도가 개선된 내용은 반드시 나옵니다. 제도가 개선된 거. 제도가 개선된 거는 반드시 약술 문제 나와요. 100% 나옵니다. 한 번도 예외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지 남들보다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강의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찾아보시는 분이 거의 없어. 내가 알려주겠거니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와.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아, 저런 게 있었구나 라고 듣고 그냥 가져. 또 자기 걸로 안 만들어. 이거 만들어줘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빼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려면 시험 보기 직전까지, 시험 보기 한 달 이내, 뭐 한 7월달, 6월달까지는 이 두 개는 반드시 찾아보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어. 공부 스타일이 어떤지 모르겠어. 나는 몇 시간에 책을 보시는데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하겠다 올해, 그럼 반드시 하나, 둘, 세 번째 게 하나 더 있어. 가르쳐주지 말아요? 호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거. 목차집이에요. 목차집. 자동차 부분뿐만 아니라 2차 과목은 목차집을 만들어서 목차집은 들고 다니시면서 외웁니다. 딴 건 모르겠고 목차집만 외우시면 돼. 목차집을 외우시면 약술 문제는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쓰시는 시험이잖아. 쓰는 시험. 그죠? 그러니까 목차는 반드시 외우세요. 아까 여기 쓰다가 지웠는데 지운 거 스킬. 목차를 아시면 약술 문제는 점수는 50점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몇 년간. 이 목차 만드신 분들은 합격합니다. 목차 안 만드신 분들은 내년에 다시 만드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험 보실 때 이게 자동차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과목 다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 과목 다. 그래서 이것만 잘 지켜주시고 굳이 외우지 말고 전체 과목을 한 5회독만 그냥 소설책 보듯이 하시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물어보는 제가 잘못인가요? 자, 그럼 다음에 소개해드릴 분한테 바톤을 넘기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 일주일 이내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